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그 완벽한 타겟팅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정밀한 유도 미사일이요. 맞아요. 적의 벙커 한가운데 정확히 명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연기가 거치고 보니까 적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몰종이 살아서 걸어놓는 거예요. 폭발이 안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이게 현재 글로벌 제약업계가 항암 치료의 최전선에서 직면한 가장 소름 돋는 현실입니다. 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항상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시는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자료는요, 2022년 4월 네이처 캔서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새로운 페이로드가 차세대 항체 약물 접합체를 이끈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아마 암 치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이라면 그 항체 약물 접합체, 그러니까 ADC라는 단어를 정말 지겹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ADC. 그 암세포 표면의 특정 단백질만 딱 찾아가는 항체에다가 암세포를 죽이는 맹독성 약물을 결합한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맹독성 약물이 바로 페이로드, 즉 폭약이죠. 표적을 찾는 아주 정밀한 GPS 유도 장치랑 파괴적인 폭약이 결합된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한 무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기사를 바탕으로 아주 깊게 파고들 핵심 미션이 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던 무기 체계에 아주 심각한 버그가 생겼다는 걸 추적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2024년에 임상시험에 진입한 ADC 파이프라인 중에 무려 60%가 동일한 폭약을 썼다는 그 문제죠. 네, 그 위상이 성화 효소 1 억제제, 줄여서 토프1이라는 똑같은 종류의 폭약을 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가 어땠나요?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암세포들이 이 폭약에 대해서 거의 완벽한 내성을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아, 폭탄이 다 똑같으니까 적들도 방어복을 아예 입어버린 거네요? 그래서 제약업계가 이 거대한 내성 장벽을 뚫으려고 도대체 어떤 전혀 새로운 폭약들을 무기고에서 꺼내 들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이거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왜 하필 폭약이 이 문제의 핵심인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런던에 있는 마이릭스 바이오의 CEO 그 모히트 라왓의 발언을 보면 지금 업계의 위기감이 얼마나 팽배한지 딱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분이 뭐라고 했는데요? ADC의 효능이랑 독성, 그리고 결국 암이 재발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유도 장치가 아니라 바로 페일로드, 즉 폭약이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ADC 내성을 이야기할 때 그 항체 유도 장치가 암세포를 제대로 못 찾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오해하잖아요. 그쵸. 암세포가 자기 표면에 있는 타겟 단백질을 싹 숨겨버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그런 현상도 어느 정도는 일어나지 않나요? 계속 공격을 받다 보면 암세포도 바보가 아니니까 관역 자체를 지워버려서 항체가 아예 못 달라붙게 만들잖아요. 네, 물론 타겟 발현량이 줄어드는 그런 다운레귤레이션 현상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큰 그림이요? 네, 단순히 타겟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진짜 충격적인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2025년에 발표된 후양적 코호트 연구 결과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연구였죠? 연구진이 첫 번째 ADC 치료를 받고 병이 다시 진행된 환자들한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타겟을 찾아내는 두 번째 ADC를 투여해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배달하는 택배 기사랑 배송지 주소를 아예 바꿔버린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관역을 아예 바꿨으니까 당연히 다시 효과가 있어요, 정상 아닌가요? 완전히 새로운 곳을 찔렀으니까요. 그래야 맞죠. 그런데 만약에 그 두 번째로 투여한 ADC가 첫 번째랑 똑같은 토프 원화의 기반의 폭약을 싣고 있었다면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환자들의 병 진행 속도가 오히려 훨씬 빨라졌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배달원이랑 목적지를 완벽하게 속여가지고 암세포 내부로 폭탄을 밀어넣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네, 침투까지는 성공을 했죠. 박스를 딱 뜯어보니까 이거 예전에 맞았던 그 폭탄이네? 하고 암세포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났다는 뜻이군요.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암세포의 아주 지독한 생물학적 방어 기제 때문입니다. 토포원인은 위상 이성화 효소 1이잖아요. 세포가 분열할 때 꼬여있는 DNA 사슬을 잠시 끊었다가 다시 이어주면서 장력을 풀어주는 필수 효소거든요. 네네, 그 토포와나의 폭약은 그걸 방해하는 거고요. 맞아요. 이 효소가 DNA를 끄는 상태에서 그대로 굳어버리게 만들어서 결국 DNA 사슬에 파교하고 세포를 죽이는 원리죠.
그런데 암세포가 그걸 어떻게 막아내는 거예요? 암세포가 이 폭격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아예 자신들의 DNA 복제 메커니즘을 우회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세포막에다가 일종의 펌프를 막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아, 펌프요? 들어오면 퍼내버리려고요. 그렇죠. 폭격이 들어오자마자 세포 밖으로 그냥 퍼내버리는 거죠. 결국 똑같은 폭격을 계속 쓰면 내성은 내성대로 생기고 환자 몸에는 똑같은 종류의 독성만 계속 누적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와, 결국 기존 폭약의 화학적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 한계에 달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약업계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이릭스 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아예 작동 방식의 근본이 다른 전혀 새로운 타겟인 NMT 억제제로 방향을 확 틀었죠. DNA를 망가뜨리는 기존 방식이랑은 완전히 다른 문을 열었다는 건데 그 NMT라는 건 대체 세포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애인가요? NMT는 세포 내에서 진짜 흥미로운 역할을 하는 효소입니다. 단백질에다가 지질, 그러니까 기름 성분의 닻을 달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기름 닻이요? 그게 왜 필요한데요? 이 닻이 있어야 특정 단백질들이 세포막에 제대로 딱 붙어서 생존과 관련된 신호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 아주 중요한 생물학적 발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발견이죠? 암세포들 중에서도 특히 늙고 노화된 암세포들이 이 NMT 효소에 극도로 의존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노화된 암세포요? 늙었으면 그냥 죽는 거 아닌가요? 얘네가 죽지도 않고 주변에 엄청난 양의 염증성 단백질을 막 분비해대거든요. 이른바 좀비 세포죠. 근데 이 분비 과정에 NMT가 필수적입니다. NMT를 억제해버리면 늙은 암세포들의 생명줄이 뚝 끊어지는 거죠. 오, 논리만 들으면 아주 완벽한 표적이네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파고들다가 좀 의아한 부분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부분이죠? 캐나다의 파실렉스라는 회사가 이 NMT 억제제인 젤레니르스타트를 개발해서 임상 1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을 그냥 혈관에 단독으로 투여했더니 환자의 40% 이상이 극심한 피로랑 심각한 위장관 부작용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죠. 독성이 상당했습니다. 정상세포의 단백질 기능까지 싹 다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심해서 실패한 약을 굳이 왜 ADC에 다시 쓰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치명적인 독성이 ADC를 만났을 때 완벽한 장점으로 둔갑한다는 사실입니다. 독성이 장점이 된다고요? 네. 일반적인 항암제는 온몸을 막 돌면서 정상세포랑 암세포를 안 가리고 공격하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죠. 하지만 이 다루기 힘든 맹독성 약물을 항체라는 정밀한 택배 상자 안에 꽉 가둬서 오직 암세포 내부에서만 펑 터지게 만든다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아, 밖으로 새어나가지만 않으면 약초가 센 게 오히려 좋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2025년 11월에 발표된 전임상 데이터를 보면요. NMT 억제제를 ADC의 폭약으로 사용했을 때 그 효능이 단독 투여 대비 무려 최대 1000배까지 증가했습니다. 1000배요? 와, 그 정도면 투여 용량을 극단적으로 줄여도 암세포를 완전 박살낼 수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용량을 대폭 줄이니까 정상세포가 입는 피해는 최소화되고 아까 말씀하신 환자의 위장관 부작용도 피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묘수네요. 게다가 무엇보다 이 NMT 억제제는 아까 말한 토포어나이나 미세소관 억제제 같은 기존 폭약들이랑은 작용 방식이 전혀 겹치지 않아요. 아, 생물학적으로 완벽하게 직교하는 메커니즘을 가졌다는 그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폭약에 이미 내성이 생겨버린 암세포라고 해도 이 NMT 폭약 앞에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 완전히 암세포에 맹점을 찌르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아예 완전히 새로운 폭약을 발굴하는 전략이 있다면 좀 과거의 유산에서 해답을 찾는 전략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른바 구간이 명관이다, 뭐 이런 접근법 말이죠. 네, 맞아요. 과거에 효과는 입증됐는데 너무 독해서 그냥 서랍 속에 넣어뒀던 구형 항암제들을 다시 꺼내오는 흐름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흐름의 중심에 누가 있나요? 프랑스 에드시테릭스의 CEO인 잭 엘란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2023년에 자신이 세웠던 ADC 회사인 이멀전스 테라퓨틱스를 거대 제약사인 일라일릴리에 아주 성공적으로 매각을 했거든요. 아, 크게 한 건 하셨네요. 네, 그리고 나서 2025년 10월에 무려 1억 2,2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면서 이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다른 페이로드로 이 내성 문제를 우회하겠다 이거죠.
그분이 그 서랍 속에서 꺼낸 무기들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2015년에 승인된 트라벡테린이랑 2020년에 승인된 르비넥테딘 같은 약물들입니다. 이름부터가 어렵네요. 얘네들을 어떻게 작용하는데요? 이 약물들은 암세포의 DNA를 물리적으로 뚝 끊어버리면서 동시에 RNA 중합효소 2의 기능까지 아예 억제해버립니다. 와, 두 가지를 동시에요? 네, 쉽게 말해서 암세포의 설계도를 찢어버리면서 동시에 그 설계도를 읽고 복구하려는 작업장까지 마비시켜버리는 강력한 원투펀치를 날리는 거죠. 설계도 파괴에다가 복구반 마비라. 오, 무시무시하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옛날 약물들은 호중구 감소증 같이 백혈구 수치를 바닥으로 뚝 떨어뜨리는 되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독성을 길들이는 게 관건인 거죠. 그니까요. 아무리 항체에 달아놓는다고 해도 피 속을 막 돌아다니다가 폭탄이 중간에 툭 떨어져서 엉뚱한 곳에서 터져버리면 완전 대형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너무 약하면 내성을 못 뚫고 또 너무 강하면 환자가 견디질 못하니까요. 엘란저 CAO는 이 약물들이 공격적인 오리스타틴 계열보다는 좀 부드럽고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데록스테칸보다는 강력한 그 절묘한 최적의 효능 구간, 즉 스위스팟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딱 중간쯤에 최적의 효능이요. 네, 그런데 진행자님 말씀대로 이 독성을 안전하게 통제하려면요. 폭탄 그 자체보다 폭탄을 목적지까지 묶어두는 끈, 즉 링커 기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폭탄을 얼마나 꽉 잘 묶어두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에 뇌관을 터트리느냐가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단백질 조각인 펩타이드를 주로 끈으로 썼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기존의 펩타이드 링커는 혈액 속을 막 돌아다니다가 다른 분해 효소들을 만나버리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툭 끊어지는 불안정성이 큰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오폭 사고가 나는 거죠. 끔찍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래서 한국의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업들이 화학적 특이성을 극대화한 아주 혁신적인 링커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펩타이드 대신에 베타글루쿠로나이드라는 특수한 결합 구조를 사용했어요. 베타글루쿠로나이드요? 이름부터가 굉장히 화학적인데 이게 왜 펩타이드보다 우월한 건가요? 결합의 마법은요, 오직 아주 특정한 환경에서만 풀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혈액의 pH는 보통 중성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링커는 중성 환경이나 일반적인 혈액 내 효소 앞에서는 거의 강철처럼 폭약을 딱 쥐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놔줘요. 오, 든든하네요. 그러다가 항체가 암세포를 찾아내서 세포 내부로 꿀꺽 삼켜지면 리소좀이라는 아주 산성이 강한 세포 내 쓰레기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네, 리소좀이요. 이 리소좀 내부에는 베타글루쿠로도니다제라는 특정 효소가 엄청나게 농축되어 있는데 이 링거는 오직 이 산성 환경에서 이 효소를 만났을 때만 딱 분해되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자물쇠 구조를 완벽하게 맞춰놓은 거죠.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서는 안전띠를 꽉 메고 있다가 암세포의 위장 속에 딱 들어갔을 때만 그 소화액에 반응해서 띠를 쓱 푼다는 거군요. 정말 놀라운 정밀도네요. 네, 이 링커 기술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영국의 익술에다나 중국의 시스톤 같은 회사들이 이 기술을 아예 사들여가지고 과거 임상에서 치명적인 독성으로 악명 높았던 PBD라는 페이로드를 달고 다시 ADC를 개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화학공학의 승리라고 부를 만하죠. 와, 진짜 화학의 승리네요. 자, 그럼 우리의 논리를 한 단계 더 밀어붙여보죠. 폭염의 종류를 바꿀 수도 있고 또 뇌관도 이렇게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의 폭약만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 개를 달아보자 이 말씀이시죠? 네. 항체 하나에 아예 서로 다른 방식의 폭약 두 개를 동시에 매달아버리는 건 어떨까요? 이른바 다중 페이로드 접근법이요. 아주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호기심이제 실제로 지금 제약계에서 수억 달러가 막 몰리고 있는 분야입니다. 2025년에만 1억 8,700만 달러를 유치한 칼리오 테라퓨틱스나 크로스브리지 바이오 같은 곳이 바로 이 투펀치 미사일을 만들고 있거든요. 투펀치면 어떤 조합을 쓰는 건데요? 기존에 쓰던 토포1 억제제에다가 암세포의 DNA 복구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ATR 억제제라는 두 개의 폭약을 하나의 항체에 같이 달아버렸습니다. 오, 비유하자면 벙커버스트 폭탄으로 벙커 지붕을 콱콱 부수면서 동시에 적군의 통신망을 교란하는 전파 방해 장치를 함께 떨어뜨리는 거네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지붕이 무너졌는데 수리팀을 부를 무전기까지 고장나버리면 암세포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 같은 곳들도 2025년에 이미 이 방식으로 임상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진짜 기세가 대단하네요. 엄청나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약간의 회의감이 듭니다. 왜냐면 샴푸랑 린스가 하나로 합쳐진 투인원 샴푸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환자마다 암세포의 변이 상태가 다 다를 텐데 무조건 두 개의 폭약을 고정된 비율로 항체 하나에 딱 묶어서 쏘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효율적일까요? 그 부분이요? 만약에 적군이 애초에 무전기를 아예 안 쓰는 부대라면 전파 방해 장치는 그냥 쓸데없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잖아요. 야, 정확히 지금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을 짚으셨습니다. 익수다의 CEO 데이비드 심슨도 똑같은 경고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나요? 단순히 다른 종류의 페이로드 두 개를 하나의 항체에 쑤셔 넣는다고 해서 이 내성을 마법처럼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딱 꼬집었죠. 두 폭약이 완벽한 생물학적 시너지를 내지 못하면 암세포가 둘 중 하나에만 내성을 획득해버려도 이 엄청나게 비싸고 복잡한 분자 기계 전체가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까요. 아, 역시 그렇군요. 게다가 투블리스의 CEO 도미니크 슈마어도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약물 비율이 딱 고정되어 버리면 임상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의 간 수치나 독성 반응에 맞춰서 약물 용량을 되게 섬세하게 조절해야 하는데 그 유연성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다는 거죠. 아, 묶어놓는 게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투블리스 같은 회사는 단순히 두 개를 섞는 거 말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나요? 이들은 아예 화학적 구조상으로 볼 때 기존 ADC에는 붙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새로운 클래스의 폭약을 끌어들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누클레오사이드 아날로그입니다. 누클레오사이드 아날로그요? 그건 또 어떻게 암세포를 죽이는 건가요? 아주 쉽게 말해서 가짜 DNA 벽돌입니다. 암세포가 빠르게 막 증식하려면 DNA를 막 복제해야 하고 그러려면 수많은 벽돌, 즉 핵산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때 이 가짜 벽돌을 실적 건축 현장에 밀어넣는 겁니다. 암세포의 DNA 중합 효소가 이 가짜 벽돌을 진짜인 줄 알고 딱 끼워 넣는 순간 구조가 뒤틀리면서 그 뒤로는 어떤 벽돌도 쌓을 수 없게 복제 과정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맹독을 붓는 게 아니라 아예 암세포의 건축 현장에다가 불량자재를 납품해서 건물을 지들이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군요. 네. 기존의 독성 항암제들이랑은 암세포를 속이는 방식 자체가 아예 차원이 다른 거죠. 진짜 획기적이네요. 이게 얼마나 획기적이었냐면요. 투블리스는 2025년 10월에 3억 6,1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고요. 급기야 2026년 4월에는 거대 제약사인 길리어드가 선급금만 무려 31억 5천만 달러, 총액 최대 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50억 달러요? 와, 진짜 엄청하네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왜 이런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들이 고작 임상 초기 단계의 플랫폼 기술 하나에 수조 원을 베팅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너무 급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건 바로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ADC 파이프라인이 하나의 똑같은 폭약, 즉 토포원아이를 쓰다가 거대한 내성 장벽에 부딪힌 이 상황이 제약 생태계 전체의 존폐를 흔들 만큼 진짜 심각한 병목 현상이라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절박한 거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화학물질을 기반으로 한 1세대, 2세대 폭약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하지만 진화의 속도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약업계는 이 화학 분자를 넘어서서 아예 생물학적 기전이나 물리적인 방사선 에너지 자체를 폭약으로 사용하는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화학의 한계를 생물학과 물리학으로 돌파해 보려는 엄청난 시도죠. 먼저 면역요법과의 결합을 들 수 있는데요. 텔락 테라퓨틱스 같은 회사는 ADC에다가 TLR9 작용제라는 면역 자극 물질을 달았습니다. 아, 면역세포를 부르는 건가요? 네, 이건 암세포를 직접 독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암세포 표면에 도착하는 순간 아주 강력한 염증 신호를 쫙 발생시켜서 몸속에 있는 수많은 T세포랑 대식세포 같은 아군 면역세포들을 종양 부위로 막 집결시키는 거죠. 이른바 종영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암세포 안에 침투해서 암살을 하는 게 아니라 적의 위치에다가 레이저를 딱 쏴가지고 우리 몸에 면역 군대가 와서 융단 폭격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군요. 또 하나 제눈길을 완전히 사로잡은 게 바로 표적 단백질 분해제, 즉 DHAC
혹은 DAC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아, DH 좋죠. 이건 기능을 그냥 억제하는 걸 넘어서 아예 단백질을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한국의 오름 테라퓨틱스가 2023년에 BMS에 이 기술을 수출하면서 진짜 큰 화제가 됐었죠. 이 단백질 분해제라는 건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우리 세포 안에는 원래 쓸모없거나 고장난 단백질에다가 유비퀴틴이라는 일종의 쓰레기 딱지를 붙여서 단백질 분쇄기로 보내서 쫙 갈아버리는 천연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네, 프로테아점이요. 네, DHAC는 바로 이 시스템을 해킹하는 겁니다. 오름의 기술은 GSPT1이라는 암세포 생존에 완전 필수적인 단백질에다가 강제로 이 쓰레기 딱지를 붙여버려요. 억제제처럼 단백질을 그냥 잠시 기절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분쇄기에 놓고 형체도 없이 갈아버리기 때문에 암세포가 내성이 생길 틈 자체를 안 주는 거죠. 아, 기절한 건 다시 깨어날 수 있지만 갈려버리면 그걸로 끝이니까요.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요. 하지만 이 새로운 길도 마냥 순탄치만은 않더라고요. 2025년에 오름의 다른 임상 일상 프로그램이 심각한 간독성 문제 때문에 환자 안전을 위해서 중단되기도 했잖아요. 네, 완전히 새로운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뇌관으로 쓰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장기에서 독성이 발현이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건요, 시장과 학계의 반응이었습니다. 반응이 어땠는데요? 이런 치명적인 임상 중단이라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뒤인 2025년 12월에 오름은 1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또 유치했습니다. 와, 실패했는데도 투자를 또 받았다고요? 네, 한 번의 실패가 이 단백질 분해제를 ADC에 접목한다는 이 거대한 방향성 자체를 꺾을 수는 없다라는 시장의 아주 굳건한 믿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진화의 끝판왕은 바로 물리적 파괴, 즉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합한 방사성 ADC입니다. 사실 항체에다가 방사능 물질을 달아서 쏜다는 건 꽤 오래된 아이디어 아닌가요? 맞아요. 아주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죠. 근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이게 주목받는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항체라는 게 덩치가 커가지고 피 속에서 며칠, 길게는 몇 주씩 또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방사능 물질을 딱 달아놓으면 암세포를 찾기도 전에 온몸의 정상세포가 다 방사능에 피폭되는 거 아닌가요? 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진행자님께서 이 기술의 아킬레스건을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혈중 체류 시간이 길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한동안 방사선 항암제는 큰 항체 대신에 아주 작고 몸에서 빨리 배출되는 펩타이드의 방사능을 다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안전하잖아요. 근데 왜 다시 거대한 항체로 돌아온 건가요? 바로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 화학 폭약들이 직면한 그 끔찍한 내성 때문입니다. 아까 화학 약물은 암세포가 펌프를 만들어서 밖으로 뱉어낸다고 했잖아요. 네네, 다 퍼내버린다고 하셨죠. 하지만 방사선은 다릅니다. 방사선 에너지는 세포막을 그냥 통과해서 물리적으로 DNA에 이중 나선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이른바 이중 가닥 절단이라는 걸 일으키는데요. 암세포가 아무리 펌프를 만들고 효소 구조를 바꾸고 용을 써도 그냥 물리적으로 쏟아지는 방사선 에너지를 뱉어낼 방법은 없는 겁니다. 아, 생물학적 내성을 그냥 막강한 물리력으로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거네요. 네. 뱉어낼 실체가 있는 약물이 아니라 에너지 파동 그 자체니까 뭐 막을 방패가 아예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프 타겟,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일부 피폭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링커랑 투여령을 극도로 정밀하게 조율해가면서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임상도 진행 중인가요? 네, 현재 텔릭스 파마슈티컬스가 루테튬 177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달고 전립선암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요. 컨버전트 테라퓨틱스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파괴력이 훨씬 무시무시한 알파섬 넘출 물질 악티늄 225를 탑재하고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화학, 면역, 단백질 분해를 넘어서 이제 핵물리학까지 암을 죽이기 위한 인류의 무기고가 진짜 총동원되고 있는 현장이네요. 정말 놀라운 발전 속도죠. 그래서 이게 다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항암 치료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과거의 항암이 그저 독한 약을 몸에 막 부어넣고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먼저 죽기만을 기도하면서 버티는 그런 무식하고 고통스러운 싸움이었다면요. 네, 그랬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ADC의 세계는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미터 단위에서 벌어지는 치밀한 분자공학의 예술이자 첫 버전입니다. 맞습니다. 암세포와의 진화적 군배 경쟁은 아마 결국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내는 분자 단위의 해법들 역시 정말 전례 없는 속도로 정교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일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경제뉴스나 과학 잡지에서 어떤 제약사가 새로운 ADC 바이오텍을 조 단위에 인수했다, 이런 기사를 보신다면요. 그건 그저 기업들의 몸집 불리기 게임이 아닙니다. 60% 이상의 치료제가 똑같은 폭약을 쓰다가 막혀버린 그 거대한 내성의 벽 앞에서 암세포의 방어막을 뚫어낼 단 하나의 새로운 뇌관을 찾기 위한 인류의 아주 처절하고 절박한 생존 게임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도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도발적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화학적 독성을 정밀하게 통제하는 링커, 두 개의 폭약을 동시에 터뜨리는 콤보 미사일, 단백질을 갈아버리는 분쇄기, 심지어 암세포의 DNA를 찢어버리는 방사성 물질까지 이 모든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요. ADC는 점점 더 비대하고 거대한 프랑켄슈타인 같은 분자 기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죠. 그렇다면 미래의 암치료에서 인류가 마주할 진짜 최후의 장벽은 암세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생물학적 내성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극도로 복잡해진 미세공학 기계들을 아무런 오작동 없이 전 세계 수많은 환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표를 달아서 대량 생산해내야 하는 제조 역량과 경제성의 한계일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이론상 완벽한 이 스마트 폭탄이 진정으로 인류의 표준 무기가 되기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여러분만의 해답을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치열한 분자들의 전쟁이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불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탐구하세요.